BC 7세기에 그 거대한 그 유목 제국을 세웠던 이 족속이 그 스키타인인데, 이 스키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그런 것이 이제 이 동쪽으로도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 한반도에까지 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족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태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훈족이 소로마 제국의 동맹으로서 로마 제국을 어느 면에서는 지켜주는 역할을 또 해요. 훈족의 지배, 왕족들 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훈족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들, 대표적인 게 이제 고트족이죠. 이런 고트족이 독립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또 다른 족들도 모방해서 훈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해서 급속히 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황금문화와 철기문화를 이끈 스키타이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바꾼 적도 있고, 동서 문화를 이제 교류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상당히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부족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님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 부족이 킴메르 부족이 있던데요. 이 킴메르 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스 사람들이 킴메리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스키타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고, 그 이전에 유럽의 유목민으로서 이 킴메르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킴메르인들이 등장한 것이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7세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 7세기에 오늘날의 남러시아 일대, 그러니까 흑해 부간이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일대에 살았던 이 유목민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킴메르인들이 이 유럽계, 인도 유럽계 족속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에 의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무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무덤에서 무덤에서 이제 발굴한 시신들을 통해 유골들을 가지고 DNA 분석을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코카소스 인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 인종이 아니고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킴메르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사실 역사를 볼 때 이게 자료가 조금 중요한데, 지금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게 아마 서양 역사학의 원조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던데, 우선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히스토리아죠. 히스토리아.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 자체는 탐구하다라는 말입니다. 탐구, 연구한 거죠. 히스토리에인이라고 해서 동사가 탐구하다라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결과 얻어진 지식, 이게 히스토리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엄청난 여행가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전도 수집을 하고 또 문헌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탐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쓴 책이에요. 이게 모두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서양에서는 이 헤로도토스를 본격적인 이제 그 역사서를 처음으로 이제 쓴 사람이라고 해서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족속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뭐 처음으로 알려준 또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책에 보면 예. 당시 그리스인들이 접촉하고 있던 그러한 족속들, 페르시아인들 그리스인들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원수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인들과 싸운 족속. 그 중에 하나가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인들하고 또 싸운 족속.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시리아인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키타이하고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공격했던 바빌론인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나오고 등등. 그 당시 지중해 일대에 살던, 그리고 이 유라시아 초원지대 그 유럽 쪽 지역에 살던 여러 족속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 민족지적인 그런 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킴메르족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킴메르족이 살았던 주된 위치가 이제 그 흑해 북한, 그게 이제 케르치 네, 해협이라고 반도라고,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크리미아 반도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크리치 해협하고 그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흑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 그 아조프 해로 이제 들어가면 그 관문이 이제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고대에는 이 킴메리아인들의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라는 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 소가 이렇게 건너는 그런 그 얕은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킴메리인들이 그 크림 반도 일대와 그 북쪽에 이 초원지대에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그 남러시아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킴메르인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이니까 약탈을 한다 이겁니다. 공격, 주변 정착민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주로 당시에 이제 부유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목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이제 부유하고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했던 이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약탈을 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시리아인들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 이겁니다. 아시리아 점토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수르 바니팔 왕이 수집했던 그 점토판이 몇만 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보존이 되었었고, 그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족속들, 주변 족속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연구가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킴메르족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뭐 구약 성서 에스겔서에도 이제 뭐 등장을 네. 한다라고 하셨죠, 그죠? 예. 구약 성서에 뭐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고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에스겔 예언자가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예언을 했는데, 북방에서 아주 무섭고 강력한 족속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약탈을 하고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북방에서 내려온 그 무서운 족속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족속으로서 고멜이 킴메르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빌론 유폐, 바빌론 유수 때에 이제 하나의 그 예언자로서 그 예언서에 이제 그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다가올 때, 왔을 때 이제 그 북방의 어떤 뭐 이 그 킴메르족이 이 북방 민족이 이제 그 악의 세력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신의 심판, 신의 네, 채찍 신의 역할을 심판. 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마 다른 어느 족속보다도 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순식간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또 이제 달아나오고 하니까 그 싸우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 바빌론 유수 시기에 예. 바빌론에 이제 끌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 바빌론에 가니까 이제 그 옛날에 바빌론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고 또 아시리아인들이 그 이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 키메르인들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그 뭐 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것이 이제 아마 에스겔의 그 예언, 뭐 환상에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타인들은 언제 어디서 이게 나타났는지가 일단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카스피의 동쪽에 살던 그 또 다른 유목 민족 마사게타인들하고 싸워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서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흑해 부간하고 크림반도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또 어디서 살았을까? 이 궁극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원양은 어디였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스키타인들이 이 유럽 쪽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쪽에 사카족 그리고 중국 기록에는 뭐 세족, 이런 삭족이라는 색족이라고 색족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알타이 이 지역, 알타이 산맥 일대 아주 우수한 초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유물이 되고 이제 발굴이 되었죠. 유명한 그 파제리크 고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영구 동토대에 있기 때문에 이 무덤에 그 유물들이 썩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카페트도 그대로 나오고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그 미이라도 발굴이 되고 해가지고 그 스키타인들의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서양학계에서는 스키타이족을 뭐 인도 유로화 쪽에 포함하고 이란계 종족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상으로 인도 유럽어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인도 유럽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쪽으로 북인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힌두 문명을 세운 사람들도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인들 인도 유럽어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그죠? 켈트, 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 유럽어의 어를 말하는 그런 제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어떤 인도 유럽어가 어족이 분화가 되기 이전에 어떤 그 족속을 상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아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고문헌에 보면 아리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귀한 자들, 자기들은 이제 고귀한 자들, 아마 정복자들이었겠죠. 선주민을 정복한 고귀한 족속이다 해서 이제 아리안이라는 이름을 족속의 어떤 명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스키타이족하고 아리안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 정확하게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 원양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에 이야기가 많은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쿠르간 가설이라고 해서 오늘날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흑해 부간이라든지 남러시아 이쪽에 가면 아주 큰 신라의 어떤 고분 같은 큰 고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쿠르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쿠르간이 바로 옛날 그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족들, 그 사람들이 인도 유럽 어족이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인도 유럽 어족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쿠르간 가설에서는 인도 유럽 어족의 고향이 오늘날의 남부러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쿠르간 그 유물들, 이 쿠르간을 남긴 족속들로는 옛날에 그런 킴메르족 이전의 어떤 그 유목민들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킴메르인들의 고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키타인들의 고분은 아주 많고요. 여러 곳,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스키타인들의 고분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스키타인들도 그런 아리안의 후손이라면 후손이죠. 그런데 이 재미난 거는 이 스키타인들하고 페르시아인들, 다 같은 이제 인도 유럽계 인종인데 이 사람들이 또 싸워가지고 헤로도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리우스 6세기 이야기입니다. 6세기 기원전 6세기 말에 다리우스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스키타이 영역내로 쳐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 나온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 이제 스키타이인들도 이제 그 아리안족의 후손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본다는 있을 거죠.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키타이 유목민에 대한 뭐 연구가 뭐 진행이 되면은 이제 더더욱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뭐 또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유럽에서 아까 알타이 산맥이라 하면 어차피 거의 이제 뭐 중국 쪽까지 다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 사실 어떤 뭐 일관된 하나로 된 뭐 어떤 진실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알타이 일대 스키타인들의 유물 고분이 또 많이 발굴이 되었고 러시아 쪽입니다. 발굴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유목 문화라는 게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할 거는 알타이 지역이 원래 알타이라는 게 금이거든요. 네. 알타이. 그래서 이제 황금이 많이 났는데 뭐 오늘날처럼 땅 속을 디립다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식의 금광이 아니고 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바위가 조금씩 이제 부서져 가지고 개천으로 이렇게 흘러오면 그게 이제 금조각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녹여서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고 하는 그랬던 곳이 이제 알타이입니다. 그래서 알타이 지역은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황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귀한 물건이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걸 아무나 가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타이 지역에 이제 황금을 지키는 상상 속의 짐승이랄까요? 그것으로 이제 그리핀이라는 게 아마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핀이 계속 서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리스인들한테까지도 그리핀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술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책에서도 그리핀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자연스럽게 스키타이족의 어떤 문화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 알타이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금이 많이 난다. 우리가 흔히 스키타이족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황금 문화를 빼놓을 수 없고 철기 문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샤머니즘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스키타이 문화의 어떤 황금 문화와 철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몇 년 전에 네. 아마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네. 스키타이 황금 유물전, 황금 유물전 해가지고 예.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진에서 많이 보던 그런 금으로 된 동물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죠. 그런 게 이제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전시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내세운 게 스키타이하고 이제 신라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직접적인 연관을 어떤 걸 찾아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쿠르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고분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 선생님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일본에도 고분 예. 그 큰 고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경주 가면 고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식의 고분이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그야말로 그 남러시아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원지대에 쭉 늘어서 있는데 스키타인들이 바로 그런 그 고분들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마 이 스키타이 문화하고 일정한 그 공통된 문화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 우리가 신라인들이 역시 이제 그 무덤 속에다 묻은 부장품들인데 예. 그 금으로 된 여러 가지 그 장식품들 그 중에 이제 그 금관 있잖아요. 이 금관의 모양 같은 형식이랄까요? 이런 것도 보면 그 이게 유목민들의 어떤 그 문화가 이제 반영이 된 이 그런 그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목민들이 이 금속 가공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투르크인들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유목민들은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철기 문화도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 자기들한테 필요한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 빨리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주변 그 농경 정착 민족에 대해서 그 군사적으로 이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스키타이 황금 문화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 3대 요소라고 막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해서 뭐 마구, 무기, 그다음에 동물 양식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스키타이 황금 문화에서 이게 왜 동물 양식이 이렇게 많은지 혹시 이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뭐 유목민들이 예. 자기들 뭐 가축 많이 치고 예. 가축을 많이 기르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라는 게 거의 가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목민들이 초원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늑대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만나죠. 그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항상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소를 키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가축에 대한 그런 관찰이랄까요? 예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축들의 동작 이런 거를 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술품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의 가축들의 어떤 특징, 짐승들의 특징, 동물들의 특징 같은 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장식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짐승들의 어떤 모습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벨트라든지 벨트의 바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짐승들의 모양을 새긴 경우가 많거든요. 금으로 또 이렇게 장식품을 만들 때도 그런 동물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고 힘찬 모습들이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리핀하고 또 다른 그리핀이 뭐 양을 잡아먹는 모습이니 그리핀이 또 사슴을 또 공격하는 모습이니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장식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목민들이 선호하던 그런 장식품의 양식이 이제 동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뭐 흉노를 거쳐서 아마 우리 신라 쪽에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목민적인 어떤 생활 특징에서 이제 동물 문양들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신라 같은 경우 이 북방 유목민들의 DNA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시아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유럽계 유목민들이 이 스키타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알타이 지역까지 이제 쭉 심지어는 오늘날의 중국의 신장 지역이죠.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뭐 다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일부 지배 집단이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이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한 아시아 계통이 아니고 유럽계 어떤 인종이었을 그 사람들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유목민 집단 중에서 우리가 이제 투르크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령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정령민족. 이 정령족이 묘사를 보면 머리가 붉어요. 심지어는 황금색이라는 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몽골로이드가 아니고 유럽계 인종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몽골계로 알려져 있는 선비 집단에도 선비 집단입니다. 선비 집단이 이제 유목민 집단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족들을 이렇게 포괄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나중에 보면 이 정령 집단이 들어가요. 이제 선비 연방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선비족들도 보면 일부 사람들은 유럽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북방 민족들이 보면 여러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있잖아요. 지금 김해 박물관에 가보면 북방 유목민들의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스키토폴리스라고 그 지역에 스키타인들의 도시 이런 이름의 도시가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키타인들이 아마 그때 왔다가 일부가 이제 눌러 앉았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동에서도 스키타인들이 상당한 눈부신 활약을 했다. 물론 이제 아주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눈물난 이야기였겠습니다만은 스키타인들이 중동 지역까지 휘젓고 다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보면 아주 저는 눈여겨봤는데 스키타인들이 그리스인들 식으로 사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키타인들은 뭐 그리스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꺼렸다 이렇게 100%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으로서의 공격성이라든지 전투적 어떤 우월성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목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유목민 고유의 강점이 사라지게 되죠. 그건 뭐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군사 집단으로서의 유목민 집단의 힘이 되었던 것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유목민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밀리는 거죠 힘에서.